대출이자가 오르면 한숨부터 나오죠. 예금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적금을 갈아탄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달 피부로 느끼는 그 이자, 사실 같은 숫자 하나에서 나옵니다. 금리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내 통장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시장에 흐르는 돈 전체를 동시에 열고 잠가요. 고작 몇 %짜리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들린다면 이게 가장 극적으로 벌어졌던 한 해를 보면 됩니다. 2022년이에요. 그해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는 종목도 안 바꿨는데 왜 내 계좌가 이렇게 됐지? 종목을 잘못 고른 것도 무언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장호가 그냥 녹아내렸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S&P 500은 상반기에만 21% 빠졌는데 1970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상반기 성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작 몇 %짜리 숫자, 금리였어요. 2022년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에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4.25에서 4.50%까지 올라갔어요. 단 9개월 만에 4.25%포인트, 속도로 따지면 수십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인상이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스닥이 33% 넘게 빠졌고 S&P 500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25% 가까이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연간 기준으로 65% 가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건 비트코인이 6월 한 달에만 37% 넘게 빠졌다는 겁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월간 낙폭이었어요. 넷플릭스, 메타, 엔비디아 같은 테크주도 크게 무너졌어요. 연간 기준으로 메타와 엔비디아가 반토막 났고 고점과 비교하면 70% 넘게 폭락한 종목도 수두룩했어요.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이 전부 동시에 꺾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은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받쳐줬는데 두 자산은 원래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만큼은 둘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례적인 동반 하락을 만든 공통 원인이 바로 금리였어요. 이걸 전 자산 동반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위기 때는 주식이 빠져도 채권이 버텨줬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01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도 함께 떨어졌고 1926년 이래 가장 나쁜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게 주식도, 채권도, 코인도 동시에 건드리는 이유,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다 걷어내면 금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빌리는 값이에요. 물건의 가격표가 붙듯 돈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가격표를 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리는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과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이 싸집니다. 싸면 너도 나도 빌려요. 빌린 돈으로 집도 사고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합니다. 경제가 돌아가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돈이 비싸집니다. 빌리기 부담스러우니 소비도 투자도 움츠러들어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를 때 돈의 가격을 높여서 씀씀이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2024년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 규모에서 기준금리가 0.25%만 올라가도 연간 이자 부담이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계산이 간단해요. 1,800조에 0.0025를 곱하면 4조 5천억 원, 그게 매년 이자로 추가되는 돈입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오르고 자동차 할부가 올라가고 카드론 이자가 따라 오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하나를 조정하면 우리 일상 곳곳의 이자율이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금리의 영향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회사채를 발행해 싸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인력을 뽑았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줄이게 되죠. 기업 실적이 바뀌지 않아도 미래 성장 기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금리 발표 당일 바로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단순히 이자 하나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격이 오르내린다는 것, 그 의미가 자산 시장에서는 훨씬 크게 작동해요. 금리를 수도꼭지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 흐르고 잠그면 바짝 마르죠. 2020년과 2021년이 딱 그랬습니다. 코로나 직후 연준은 금리를 0% 가까이 내렸어요. 거기에 양적 완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직접 주입하는 정책까지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활짝 연 거예요. 싼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주식, 코인, 부동산 할 것 없이 전부로 쏟아졌습니다. 나스닥은 2020년에 43.6% 올랐고 이듬해에도 21.4% 넘게 올랐어요. 이 시기에 게임스탑 같은 밈 주식이 한 달 새 수십 배 뛰었고 원숭이 NFT 하나가 수억 건에 팔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시기를 값싼 돈이 밈 주식과 NFT의 광풍을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실물 경기보다 자산 가격이 훨씬 빠르게 부풀었어요. 수도꼭지가 활짝 열린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3월 연준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긴축도 함께 가동했어요.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의 반대 방향입니다. 연준이 그동안 사모았던 채권을 팔거나 만기에 회수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근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 전환을 값싼 돈의 죽음이라고 불렀어요. 14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시대가 단번에 끝났습니다. 이 저금리 시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약 14년간 사실상 초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주식에 들어간 돈, 부동산에 들어간 돈, 코인에 들어간 돈은 모두 같은 원천에서 나왔어요. 싼 돈이었습니다. 그 수도꼭지가 잠기자 모든 자산이 동시에 빠진 거예요. 2022년 나스닥은 그해 33.1%로 마감했습니다. 2020년부터 1년간 오른 것의 상당 부분이 단 한 해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잠기면 왜 하필 주식부터 먼저 빠질까요? 여기서 시소 원리가 작동합니다. 저금리 시대엔 이런 말이 정설처럼 통했습니다. 티나, 영어로 There is no alternative, 주식 말고 대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금이자가 1.5%밖에 안 되니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려면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이 계산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2년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에서 4%대 위로 급등했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저축채권 금리가 한때 6.89%까지 올라갔습니다. 위험 없이 7% 가까이 주는 채권이 있는데 굳이 왜 주식이야? 이 질문이 시장 전체에 퍼졌어요. 티나가 무너진 겁니다. 안전자산이 매력적이 되면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시소가 기울듯이요. 파월 의장은 2022년 11월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날 나스닥은 즉각 3% 넘게 빠졌어요. 기업 실적 발표도 없었는데 말 한마디에 수백조가 움직인 장면이었습니다. 성장주,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이 특히 크게 맞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스타트업이 10년 뒤에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지금 당장 이자가 5%니까 그냥 채권 사는 게 낫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지금 당장 벌이가 있는 가치주보다 먼 미래 이익의 기대는 성장주가 훨씬 크게 할인당한 거예요. 2022년 나스닥 성장지수가 상반기에만 34% 넘게 빠진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애플도,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2022년에 실제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에요. 할인율이 올라서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금리는 기업 뉴스가 없는 날에도 시장 전체를 움직여요. 투자자들이 금리 발표를 기업 실적 발표보다 더 긴장하며 기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꼭지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 있을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가장 높았던 3.5%에서 꽤 많이 내려왔죠. 미국 연준 역시 3.5에서 3.75%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고금리 터널의 끝이 보이고 돈의 가격이 다시 싸지기 시작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예전 코로나 때처럼 돈이 미친 듯이 풀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금리 전망표를 보면 올해 말까지는 금리를 3.6%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투자 초보일수록 앞으로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를 맞히는 데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이 숫자가 바뀔 때 시장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규칙을 아는 겁니다. 시장의 규칙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예금이자가 5%, 6%씩 나올 때는 위험하게 주식이나 코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은행과 채권으로 숨어버리죠.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은행에 있던 돈은 다시 삐져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주는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2022년의 폭락도 그 이후의 반등도 결국 이 규칙대로 돈이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종목 고르는 법이나 매매 타이밍만 공부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르고 있으면 주가는 오르기 힘듭니다. 반대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주식도 힘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탐배가 순풍을 맞고 있는지 역풍을 맞고 있는지 알아야 대피를 하든 돛을 올리든 할 테니까요. 고작 몇 %짜리 숫자가 시장 전체의 돈을 움직인다는 이 단순한 규칙만 기억해두세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시작하신 겁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